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 도시 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고 합니다. 규제도 확 풀고 인센티브도 많이 확대를 해서 주택 공급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특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지역의 이 역세권 범위도 굉장히 넓게 확대를 해서 그동안에는 고밀, 높은 사업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이 이제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새로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5월 8일날 이 도시관리계획 전면 손질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5월 9일 날짜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 보도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풀고 또 현실 시장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을 해야만 시장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푸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많은 분들이 투자 선호하고 있는 역세권, 또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역세권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방향성과 또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은 기존의 역세권에서 확대되는 역세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역세권이 아니었던 곳이 역세권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는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고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추가 부담금을 안 내거나 아주 작은 추가 부담금만 내고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사놓게 되면 추가 부담금 조금 내거나 안 내거나 해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돼 버리고 나면 여기는 역세권 지역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버리고 매물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지역을 미리 잘 투자해 놓으셔야 새로운 기회,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지역들은 현재 개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 기준 자체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3월 달에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한 내용은 연말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6개 중에 4번에 해당되는 것이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꾀하겠다라고 했고,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하고 개발 방식도 정비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번에 발표되는 이 관리계획의 전면 개편이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규제와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기성시가지와 주요 중심지,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개발 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서울시 전체 면적의 무려 27%나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이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494곳 중에서 26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50% 절반 이상이 현재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이 되지 않은 곳 중에서 73%가 역세권이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이 계획 자체가 역세권 개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역세권을 주목하고 투자의 대상의 최선순위로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 역세권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내용은 지하철 입구로부터 반경 250m 안을 역세권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이 1차 역세권 안에 고밀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고밀 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각각의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거의 안 내거나 조금만 내고 3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원하는 수요가 재개발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 중에서 대부분이에요. 근데 워낙 숫자가 적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투자자 물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건데, 자, 그동안은 250m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은 매물도 비싸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물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던 지역이 이제 역세권 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발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역세권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발은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이니까 빼고요. 역세권 복합개발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이 네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복합 사업은 기존에 있는 1차 역세권 250m로 그냥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20% 정도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은 전부 다 300m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과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달까지, 그리고 2022년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250m 역세권을 350m로 이제 완화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350m에서 20%가 완화가 되면은 420m까지 초역세권, 1차 역세권 안의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의 250m 바깥쪽에 있는 지역들은 고밀 개발이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투자를 될 수 있으면 이 250m 안에 하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수요가 여기에 따라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420m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의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돼요. 자, 420m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250m가 도보로 2분에서 3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 420m는 도보 6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 상황이 완화 조치가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 시청자분들에 온다. 두 번째로 비주거 비율이 10%에서 5%로 완화했다라는 얘기는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많은 단지들 중에서 일정 부분 상가를 지어야 되는 비중이 있어요. 이게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분양이 굉장히 쉬운 데 비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집이 부족하니까. 근데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지 못해요. 근데 법으로 10%를 정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5%로 줄이게 되면은 아파트 분양이 5% 늘어나게 되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분양성도 좋아지고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비율로는 5% 되게 작지만은 아파트 개발 자체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되는 사업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5% 정도의 완화 조치만 되더라도 대단히 큰 수익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계획구역이 무려 263곳이나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지역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에서 특별계획구역만 표시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색깔 선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계획구역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몇몇 지역들의 특별계획구역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용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에 특별계획구역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계동 일대와 서구암동 일대를 포함해서 이 서울역 위에 북부역세권 개발 지역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개발 계획이 최근에 확정이 됐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우암동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18억 정도의 빌라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서계동 일대 같은 경우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빌라 가격, 그리고 여기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그 다음에 청파동 1구역, 원효로 일가 역세권 시프트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물건도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지역이 이제 확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50m에서 300m로, 그 다음에 350m에서 420m까지 이 역세권 지역이 확대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요만큼밖에 안 되던 지역들이 이만큼까지를 포함하게 되니까 역세권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들이 역세권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이 그동안에 역세권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이 역세권 지역으로 바뀌고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가격은 2배로 뛸 거고, 물건은 희소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고도 제한이 풀리기를 원하지만 풀리고 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도 제한이 풀리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최근에 26년 만에 어린이 대공원 북측과 동측에 고도 제한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26년이라는 세월은 정권이 5번이나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고도 제한이 묶여있는 지역들인데 해제가 됐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북과 북측과 동측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해제가 연이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연구 용역을 발표해서 고도 제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연구 용역을 발표해놨는데, 이것이 연말 정도에 나오면은 순차적으로 1차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2차 해제되는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해제가 되고 나면 좋은 입지는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해제가 되기 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선점 투자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유명한 곳이죠. 자양사동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양사동은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바로 인접해 있고, 건대 입구역과 뚝섬 유원지역을 끼고 있고,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고요. 또 일부 여기가 개발이 진행되면서 롯데캐슬이 이미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서울시에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탈락을 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통이 되고 나면은, 됐다라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역,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역세권,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역세권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거의 빈틈없이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강변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을 나누면 아래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찾아가시는데, 이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실투자 금액으로만 따져도 3억 8천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들고, 반면에 이 위쪽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지역이 둘 다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면, 이 중에서 한강변에 아주 붙어있는 요 블럭 빼고는 이 뒤에 블럭이나 이 뒤에 블럭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같은 수준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더블 역세권인 이 건대 입구역에 가까운 블럭이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금액은 작고 수익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놓는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자,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의 회색 칸을 보시면은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구역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강남 서초의 내방역 주변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서리풀 공원 위쪽에 정보사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도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내방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이 박스들이 쳐져 있는데 이게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배 6구역, 그 다음에 방배 5구역, 방배 14구역, 13구역, 15구역 등 방배 7구역, 이렇게 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정보사 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역세권 지역이 확대된다면 그 해당되는 지역들의 가치가 또 개발 계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완화 조치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소규모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따지게 되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 계획 수립의 기준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계획이 마련이 되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센티브, 용적률은 높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부 체납 없이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일정 부분을 기부 체납해라 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대요. 공짜로. 그리고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적용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 완화 조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국공유지를 국가가 조합한테 유상으로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돈 받고 팔지 않고 무상으로 여러가지 시설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체육시설, 도서관으로 그냥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들은 줄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됐던 땅들을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지, 조합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돈은 적게 들고 사업성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아파트의 높이, 층수에 대한 계획 기준을 완화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했던 걸 폐지하고 법령과 심의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건물 짓는데 이만큼을 일조권이라든지 자체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짓게 되면은 지금 이만큼 더 늘어나는 만큼의 일반 분양분이 더 나올 수 있고, 또 사업성도 좋아지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고 수익성은 훨씬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아파트의 층수를 임의적으로 전체 단지가 10층, 8층, 6층 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평균 높이라고 부르면서 최고 높이를 아파트의 평균 높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평균 높이로 좀 낮춰서 8층을 평균 높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구릉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있고 층수 제한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산 주변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그런 구릉지 같은 경우를 평균 높이 10층으로 지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10층, 8층, 6층밖에 못 짓게 되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10층을 지어도 평균 높이가 8층이 되니까 1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층을 짓고 10층을 짓고 7층을 짓게 되면은
평균 높이가 예전에는 13층이니까 구릉지에 13층을 못 짓게 됐었는데 이제는 지을 수 있고 평균 높이가 10층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산 주변에, 녹지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가 10층에서 오히려 13층이나 15층으로도 높아질 수 있어요. 15층, 10층, 5층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테라스 하우스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평균 높이가 10층이 되니까 높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사가 낮은 지역은 15층짜리 짓고 위쪽은 테라스 하우스 지어서 5층짜리 짓고 가운데를 10층을 짓게 되면은 평균 높이 10층으로 인정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성이나 그동안에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역세권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면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서울시가 20년 만에 싹 다 갈아엎듯이 전면적으로 개편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보 2분 3분 거리 안에서만 고밀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 6분 거리까지로 확대되고 기존에 2분 이상 되는 지역들, 3분 이상 되는 지역들은 고밀 개발이 불가능했는데 이런 지역에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 투자에 절호의 기회가 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 또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어져서 좋은 투자 수익,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